시작할까요? 예, 다시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키케로가 따르는 신아카데미아가 어떠한 이제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직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이제 모든 주장에 대해서 논박한다와 그다음에 동등한 무게를 갖는 다른 논변을 갖다 댄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키케로적 대화편이라고 하면은 대비가 되는 게 아무래도 유명한 게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이니까, 물론 대화편은 이제 플라톤만 쓰진 않았지만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편. 물론 이제 플라톤도 뭐 이제 중후기로 접어들면서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곤 합니다. 아마 그게 이제 초기 소크라테스 대화편이다라는 게 우리한테 워낙에 대화편으로서 크게 각인이 된 모습이라서, 이제 보통 소크라테스 대화편을 플라톤의 대화편의 어떠한 형식의 전형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플라톤조차도 이제 후기에는 형태를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키케로는 그 대화편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신아카데미아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입장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데, 이게 뭐 논박의 형식으로 구성이 보통은 됩니다. 근데 짧은 문답식으로 대화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논점에 대해서 찬성 반대 측이 있다라고 하면은 각자의 입장을 이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쭉 얘기하고, 그거에 맞춰서 각각의 논점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그러한 방식의 소크라테스 대화편과 좀 차별이 되는 이런 키케로적인 대화편의 특징, 장점을 일단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논박하는 상대를 좀 덜 당황스럽게 만들죠. 논박하는 상대를 면박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소크라테스 대화편에서는 거의 소크라테스가 주도를 하면서 상대방은 예, 아니요, 대답만 하는 역할만 맡기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충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유를 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각각 논변을 보면 논변 자체가 이어져 있면서 논리적인 연결관계가 중요한 그런 논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쉽고 좋게 하려면은 끊어지지 않고 한쪽이 쭉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러나 이제 카르네아데스의 그 방법을 마찬가지로 차용을 해서 그것과 상응하는 똑같은 설득력을 갖는 논변을 역시 마찬가지로 쭉 길게 끊기지 않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제시를 하는 게 키케로적 대화편의 특징입니다. 이거를 이제 페르페투아 오라티오라고 하는데,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어떤 연설, 장문 연설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아마도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을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글쎄요. 이렇게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압박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나름 장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개입을 안 하는데, 실제로 키케로 대화편에는 대부분의 논박을 하는 그 등장인물은 키케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실질적인 이유는 당시에 키케로만한 그 철학적인 어떠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대화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논박을 할 수 있는 신아카데미아의 입장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방식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두 입장을 공평하게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쪽에 대립되는 그 거의 비슷한 길이에 논쟁을 갖다 댄다라는 것은, 그 한쪽이 키케로다라고 하더라도 두 개를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독자로 하여금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크라테스가 논박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듣잖아요. 사실은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공정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로마의 어떤 귀족 사회의 대화 방식을 또한 그 본딴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키케로적인 어떤 대화편의 이런 특징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정통성 논쟁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서 거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카데미 학파의 추정 전거들이 뭘까? 키케로의 대화편 저술하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고 얘기했던 아까 그 아티쿠스와의 교류했던 서신을 보면은 필요한 전거들을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했을까 라고 봤을 때는 거의 이렇게 내용은 변경시키지 않고 갖다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저술의 속도만 봐도 알 수 있죠. 아까 45년에서부터 44년, 불과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안에 거의 열 몇 권의 이제 책을 냈다라는 거, 10권 가까이 되는 이제 책을 냈다라는 게 한 달 내지는 2달 간격으로 계속 그 두꺼운 책을 썼다라는 게 본인이 그 내용을 플라톤처럼 다 하나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아마 쓰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러면 그거의 원본이 되는 이 그 전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이 이후 헬레니즘 시기나 그 이후의 저작들을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김주희 선생님께서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를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 헬레니즘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저서죠. 너무나 중요한 저서.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뛰어난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의 그냥 갖다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충분히 있고요. 즉 소실된 옛 자료들이 그걸 통해서 남아있는 거죠. 그걸 이제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데 아카데미 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마찬가지 근거로 따지면은 우리가 스토아와 신아카데미아의 논쟁, 헬레니즘 시기에 벌어졌던 논쟁들을 이걸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느냐 혹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그것이 담고 있는 책을 거의 그대로 담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번역상의 누락이라든가 약간 오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추정 전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보면요. 교설주의 편, 즉 스토아 쪽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코스의 아마 소소스, 그 필론에 대한 논박서인 소소스를 갖다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루클루스, 가장 초판에 중요한 핵심 논쟁이 담겨 있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루클루스 부분이 루클루스가 전달하는 게 그대로 소소스의 내용을 갖다가 요약해가지고 그대로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소스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썼을 거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마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는 키케로는 이거를 본인이 논박을 했을까? 아니면은 이거의 논박에 대한 내용도 신아카데미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썼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가능성은 몇 가지 있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안티오코스의 소소스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소스의 내용에는 신아카데미아를 논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아카데미아가 주장하는 바가 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부분을 따서 그대로 논박의 근거나 논변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소소스는 확실히 참고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전체를 다 소소스만 보고 썼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소소스의 반박에 빌미를 제공했던 필론의 로마서가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신아카데미아 학파의 그 수장이죠. 그러니까 이 필론에 반대해서 안티오코스가 소서스를 쓴 거죠. 이 로마서에 반대해서. 그래서 아마 로마서에 관련해 가지고는 인용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로마서의 내용이 카툴루스에도 남아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초판의 척권이죠.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거기에도 상당 부분 들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로를 보면은 바로의 맨 마지막 부분에 구아카데미아에 대해서 바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키케로가 신아카데미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그 부분이 아마도 로마서 쪽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인 논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필론과 안티오코스 이전에는 그 아카데미아의 역사에 관련된 그 정통성에 관련된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안에 들어 있을 때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의주의다. 과연 신아카데미아 학파는 자신을 신아카데미아라고 의식하고 있었을까? 즉 앞선 세대의 교조주의자들인 구아카데미아와 다르게 우리는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아카데미아의 이어지는 전통을 그냥 계승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그 전통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봤을 때 계속적인 탐구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이게 단절됐다라고 생각하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새로운 학파를 만들었겠죠. 회의주의 학파라는 거를. 근데 계속 아카데미아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걸 보면은 그 전통성이 그대로 따라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크게 전통성에 관련된 시비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안티오코스가 거기에 대해서 구아카데미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순간 신아카데미아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 방어를 할 필요가 생겨나죠. 그 방어를 할 필요성 때문에 역사적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도 역사적인 논쟁은 안티오코스가 벌였을 가능성이 높고, 소소스에서 처음 벌인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안티오코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가 필론이 이제 안티오코스에 반박해서 로마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코스가 거기에 반발해서 소소스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쟁이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논쟁은 아카데미아의 역사의 거의 끝자락에서 전통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전통을 살아왔구나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누가 정통을 개성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아무튼 그래서 필론의 로마서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역사적인 논쟁은 여기에서 왔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토마코스의 저술들이 전거일 가능성이 있는데, 클레이토마코스는 사실은 이게 신아카데미아의 이 계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좀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카데미아 학파를 읽으면서 좀 난점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계보가 어느 쪽이고 뭐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좀 약간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신 분들을 일단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레이토마코스는 아까 얘기했던 아르케실라우스의 이후에 신아카데미아를 확실하게 회의주의 경향으로 고착을 시킨 까르네아데스의 바로 직계입니다. 클레이토마코스는. 그래서 앞선 두 명의 큰 이제 말하자면은 그 거봉이죠. 아르케실라우스와 까르네아데스는 책을 하나도 안 남겼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 정신에 가장 맞는 거죠. 플라톤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플라톤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플라톤도 뭐 이렇게 교설적인 글을 남긴 건 아니니까, 대화편 형태로 남겼으니까. 근데 아예 신아카데미아는 책 자체를 쓰지 않는 게 자신들의 원리에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논방만 하는 사람들이 뭐 책을 남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둘은 전혀 저작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오랫동안 들은 클레이토마코스는 엄청나게 책을 남겼어요.
그래서 대략 400여 권 정도의 각 테마별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심지어는 같은 테마에 대해서 여러 권의 글을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애석하게도 클레이토마커스의 저서는 한 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파편적으로만 전해지고 있는데 아카데미아파 루쿨루스 보면은 루쿨루스의 키케로가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르네아데스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클레이토마커스를 직접 언급하면서 클레이토마커스의 책에 이렇게 써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은 사실은 클레이토마커스 까르네아데스 단편에 해당되기도 하고 클레이토마커스가 자신의 해석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클레이토마커스 단편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 저서를 이용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과연 거기에만 이용을 했을까? 그 부분에만. 클레이토마커스가 말하자면 신아카데미아의 모든 논쟁이나 논변들 그것들을 집대성한 400권의 저술을 남긴 사람인데 이 저술이 상당 부분 또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상당 부분 안티오코스가 썼을 겁니다. 아마 썼다는 건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필론도 이 부분 상당히 사용을 해가지고 글을 저술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아마 이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정 전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 자체로도 흥미로운 주제라서 뭐 저만 흥미인지 모르겠는데 흥미로운 주제라서 일단은 좀 이런 거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 이 단계 이 정도 헬레니즘 후기 정도로 가면은 더 이상 1차적인 차원에서 논변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이제 일단 지난 거죠. 어떤 논변이라는 건 항상 남겨진 저술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저술을 이용을 해서 다시 저술을 하고 2차적인 저술이 시작되는 그러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문헌 전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론과 안티오코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필론의 로마서를 썼고, 안티오코스가 사실은 처음 입문은 신아카데미아 필론 밑에서 입문을 했는데, 필론이 약간 완화된 회의주의 쪽, 바로 이어가지고 회의주의에 두 가지의 그 주요 원리, 뭐 원리라고 사실은 얘기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왜냐면은 뭐 원리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두 가지의 중요한 그들의 이제 어떤 원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원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완화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이제 완화된 회의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필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약간 완화된 회의주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어떠한 태도도 취하지 않고 어떠한 인식도 불가능하다라는 전통적인 급진적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된 거죠. 이제 후대로 갈수록 사실은 그런 경향이 어떤 경우나 급진적인 것에서부터 시작 출발을 해서 서서히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사상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많이 이제 수많은 다른 학파들과의 논의와 토론 속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 아니냐, 이건 진짜 부인하기 힘든 것들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신아카데미 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논박하지 않는 그 이론들이 도구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태도를 좀 취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완화된 회의주의 쪽으로 필론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안티오코스는 처음에 필론을 이제 밑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런 약한 모습을, 스승의 약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들어온 건 아닌데 완화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발을 해버리는 거죠. 극단적으로 반발을 해가지고 완전히 교조주의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서서히 단계별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 돌아서게 되는 단계에서 아마 스승인 필론하고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론이 나중에 안티오코스를 의식을 해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보이고 그 로마서의 로만 북스인데 사실 로마서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랑 좀 헷갈려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거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사실 그렇게 좋은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필론의 이제 로만북이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쓴 책이다라고 그래서 로마서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안티오코스의 입장, 교설주의적인 입장을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끈해서 다시 안티오코스가 쓴 게 소소스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쭉 얘기를 했고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얘기를 해서. 안티오코스의 절충주의, 흥미로운 주제긴 한데 요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자, 요 얘기를 하려고 여태껏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아카데미 학파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아르케실라우스에서부터 시작되는 후계자들의 입장은 플라톤에서부터 계속 계승된 아카데미아 전체가 그냥 아카데미 학파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을 그냥 아카데미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키 노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노부스 하면은 새롭다라는 뜻인데 자신들은 그냥 아카데미아의 후계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단절된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는 여기에서 본인이 이 정통성을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아카데미가 구아카데미에 독약을 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아카데미가 구아카데미의 전통을 거스르고 회의주의로 나갔는데 본인은 다시 구아카데미아의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그 입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구아카데미아,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말하는 구아카데미아나 전체적인 입장이 무엇인가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앞에 간단하게 서술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쟁점인데 사실 좀 길게 얘기한 이유는 인신론적 쟁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몇 가지 역사적인 과정, 즉 키케로가 저작을 쓰는 과정에서 그리고 대화편으로 엮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술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난점들, 이해 난점들을 미리 이해를 하고 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아카데미아 학파를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속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인식론적 쟁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그 주변 이슈들은 대충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됐고 완벽하게 사실은 설명을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식론적 쟁점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건 따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전체적으로 읽을 때 이 정도는 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제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레니즘식의 인식론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 저술은 인식론적 쟁점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이기 때문에 알매 문제가 될 텐데 근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인식론이다라는 분야가 따로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인식론, 윤리학, 자연학 이렇게 세 부분의 3과가 형성이 된 거는 크세노크라테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확실하지 않고요. 구아카데미아에 이제 아마도 크세노크라테스일 텐데가 요 구분을 처음 시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걸 이제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제논이 받아들여서 이제 스토아의 유명한 철학의 3분과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거기에서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는 인식에 관련된 걸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 이게 본격적으로 인식론이 사실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헬레니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격적이라는 의미에서. 하지만 이 시기에 다뤘던 인식론이 전혀 이전 시기에 인식과 관련된, 암과 관련된 문제와 전혀 별개의 문제는 아니었고, 당시에도 그게 새로운 어떤 분야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 이미 이전 철학자들이 다뤘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 우리가 평가를 하기에 헬레니즘식의 인식론과 그 이전의 고전기의 인식론을 조금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정도가 중요한 좀 변화가 아닐까. 즉 이제 그 회의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피로니즘이나 아니면은 이제 신아카데미나 이런 회의주의자들의 공격, 이거 외에도 이제 회의주의적인 어떤 논변들은 이미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거쳐오면서 인식이란 게, 알미란 게 정말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로 강조점이 좀 이동합니다. 사실 이거는 강조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두 시기, 고전기와 헬레니즘기를 구분하는 지점이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미 뭔가라는 얘기를 하려면 알미 가능한가라는 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안 하고선도 알미 무엇인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알미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대답을 하려면 알미 무엇인가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혀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나, 그러나 강조점 자체가 상당 부분 알미 가능한가 쪽으로 강조점이 보통 이동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냥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매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진리의 기준이 보통 헬레니즘 인식론의 핵심이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크리테리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크리테리온이 파악 인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신아카데미아는 크리테리온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이제 학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전의 인식론과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스토아의 제논에서부터 조금 인식론이 많이 이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논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문제 의식을 사실은 제논은 이제 그대로 많이 계승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아는 그 제논은 실제로 이제 배운 스승도 견유학파 크라테스나 아니면 아카데미아의 이제 크세노크레토스나 폴레몬, 뭐 메가라 학파의 스틸폰, 디오도로스 크로노스, 전부 다 소소크라테스 학파나 아니면 플라톤 아카데미아 쪽에 두루 걸쳐서 소크라테스, 사실 이 시기에 있는 학파 중에 소크라테스 영향을 안 받은 학파가 거의 이제 뭐 드물기 때문에, 뭐 데모크리토스 정도가, 그래서 항상 이제 데모크리토스는 후대에는 이렇게 좀 왕따 취급을 받는 것도 소크라테스의 적통이 영향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왕따 취급을 받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 문제의식을 그대로 계속합니다. 몇 가지 이제 소크라테스가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지만 좋음과 나쁨에 대한 알을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삶을 영위하는 거는 그 알을 통해서 가능하다. 물론 이제 획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안 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도달하는 방법에 계속 논박수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확실한 알미다라는 거는 의견, 독사와 구분이 되는 어떠한 것들인데, 확실한 알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크를 해야 되고, 독사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독사인지를 구분을 해서 독사를 이제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인데, 이 문제의식들을 그 계승을 합니다. 근데 문제의식을 계승을 하면서도 혁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인식론에만 한정시켜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세 가지 정도를 꼽는데, 이 내용은 바로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에서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되냐면, 바로는 이제 안티오코스의 견해를 그대로 이제 구아카데미의 그 전통을 설명을 하면서, 앞에서 이제 구아카데미아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식론, 윤리학, 자연학에 대해서 이게 전통이 공유하는 바다, 도그마들의 집합이다라고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아카데미아에서 파생되어 나온 학파가 하나 있어요. 그 소요학파인데, 플라톤의 둘 다 제자이긴 하지만 아카데미아의 적통은 아니고 따로 떨어져 나가서 학파를 새로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핵심 교리들은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안티오코스는. 그리고 스토아의 경우에도 핵심 교리를 공유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학파가 중요합니다. 구아카데미아, 그 다음에 소요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학파. 이 세 학파는 같은 교리를 공유하는 한 배에서 난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마 그 근거에는 제논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소크라테스적이고 어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부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부분은 다르다라는 걸 덧붙입니다. 소약파가 이 부분에서 다르고 안티오코스가 이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뒤에 짧게 덧붙이는데,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을 몇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플라톤하고 달리 제논은 감각을 알매 획득을 위한 신뢰할 만한 통로로 인정을 했다. 즉 감각이 알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알을 획득하는 신뢰할 만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확실히 플라톤 전통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있죠. 왜냐하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감각의 대상과 그 다음에 지성적으로 파악되는 대상을 분명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에 있고, 이 개별자와 이데아사의 관계도 뭐 이런 그 연장선상에서, 즉 두 가지의 인지 활동의 대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참된 알을 갖는 그 대상이 어떤 성격이냐, 어떤 대상에 관련된 거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려면은 감각의 대상과는 별도의 어떤 대상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논은 그게 아니라 그냥 단일한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적인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각 대상이 바로 알매 대상이다. 알미 거기에서부터 획득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통로를 인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판타시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판타시아를 거의 뭐 가상의 모상도 아니고 뭐 가상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급했던 판타시아를 이론의 중심에 둡니다. 이런 경험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인식론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즉 진정한 알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 점은 사실은 에피쿠로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뭐 이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 조금 앞이기도 하고, 에피쿠로스가 바로 감각의 자명함을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 모든 인상이 참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죠. 제논은 여기까지 나가진 않습니다. 거짓 인상도 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물에 꺾여 있는 이런 노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모습 보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인상이다. 노는 원래 꺾여 있지 않는데, 그래서 노가 꺾였다라는 판단을 내리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 되는 거죠. 실제 노는 안 꺾였기 때문에. 거짓된 감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다. 따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방해가 없으면은 감각은 신뢰할 만하다. 이 입장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에피쿠로스랑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차이는 이제 뒤에 2번에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인상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감각적 대상이 영혼에 어떠한 충격을 줘서 이걸 제논은 찍힌다라는 유명한 티포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게 찍힌다라고 얘기를 하죠.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에 몰캉한 영혼에게 딱 찍혀가지고 그 상이 그대로 남는다. 뭐 이런 방식으로 영혼이 겪는 어떠한 것이 감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이 감각에 같이 있다. 이걸 스윙 카타테시스다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제 동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동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감각 자체에는. 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동의라는 게 뭐냐, 그냥 예만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뭐 너무 이제 복잡한 논의들이 많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제가 이제 앉아 있는 한경자 선생님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순전히 수동적인 사태다라고 하면 저는 앉아 있는 어떠한 이렇게 시각적인 상이 제 눈에 이렇게 딱 와서 맺히겠죠. 근데 우리가 한경자 선생님이 앉아 있다라는 인상을 우리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시각상이 맺히고 그걸 나중에 뭐 어떤 다른 감각과는 다른 어떠한 정신 기능에 의해서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감각 단계에서부터 앉아 있는 것으로서의 한경자 선생님의 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만약에 그러한 판단이나 그러한 그게
이러한 상이구나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인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 버린 수많은 감각상들이 실제로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아, 이게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명제 형태로 판단을 딱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판단, 믿음 혹은 어떤 의견 상태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은 여기까지를 감각이 포함하고 있다. 아니, 감각이 아니라 인상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상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려서 내가 그것으로서 받아들인다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점에서는 에피쿠로스랑 조금 이제 결이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암과 의견의 대상 자체를 하려고 한다.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은 확실히 좀 구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논은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적인 대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암과 의견이라는 대상은 같은 종류의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알미고 어떤 것이 의견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가 똑같이 한경선 선생님이 앉아 있다라는 일단은 인상을 갖고 그 인상은 판단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의견과 레벨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동급 레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물론 감각상으로 있느냐 아니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명대 형태의 어떤 내용으로서 머리에 있느냐 약간의 생생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레벨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같은 것이다라고 하면은 한경선 선생님이 앉아 있다라는 그것이 알미냐, 즉 참된 대상으로부터 온 대상과 그대로 상응하는 인상이냐, 혹은 대상과 상응하는 나의 판단이냐와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제논이 해결한 방법은 바로 이제 요게 이제 알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로 넘어가는 건데, 일단 암과 의견은 둘 다 파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파악이 사실은 그대로 알미 될 수도 있고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레벨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파악이다라는 거는 그 인상을 아까 어떠한 방식으로 동의를 했을 때 그거 자체가 파악된 상태다. 그 인상하고 사실은 크게 구분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인데 그게 곧 알미 될 수도 있고 의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대상에서 그대로 왔느냐가 일차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논이 말하는 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게 결코 바뀌지 않아야 돼요. 즉 내가 지금은 확실하게 한경선 선생님이 앉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여러모로 어떤 식으로 봐도 앉아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근데 각도를 다르게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봤을 때 난 거기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 계속 서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인상이 잘못됐다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동의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의견이고 흔들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알매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어떻게 하냐. 사실 제논에서도 두 가지의 이러한 방식의 알미, 어떠한 성격을 가진 알미냐라는 것에는 뭐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논과 크리시퍼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를 이제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대응론적인 진리의 대응론적인 진리관이냐 아니면은 정합론적인 진리관이냐. 그래서 실제로 참된 대상이 그것 그대로의 명증성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걸 파악하면은 그게 알미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응론적인 관점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다른 여러 인상들과 그래도 어떻게 맞춰봐도 그거는 변할 수가 없다라는 정합론적인 입장에서 볼 수도 있겠죠. 제논이 어느 쪽을 정확하게 주장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다. 아마 둘 다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꼭 마치 대응론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R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정합론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뭐가 확실한 R을 보장해 주는 거냐, 그 인상 중에서 뭐가 진짜 확실한 거고 뭐가 의견이냐, 그 자체로 명제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게 스토아가 이제 해결해야 될 큰 문제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토아 학파가 좀 더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세세한 부분은 제논이나 뭐 이후에 어떻게 이제 체계화를 시켰는지는 이제 여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논이 포커스를 맞췄던 인식론에 있어서 초점을 맞췄던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R을 획득하는 게 가장 핵심, 그 최종적인 목표이고 나아가서 이제 지혜를 획득하고, 그런데 그거의 가장 바탕이 되는 건 파악 인상에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파악 인상이라는 건 파악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상인데 쉽게 말하면 참된 인상이죠. 사실은 그냥 참된 인상하고 동의어를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엄밀하게 따지지 않으면 그냥 참된 인상이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파악 인상이다라고 특별하게 카탈렙티케 판타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세 가지로 제논이 파악 인상을 얘기를 하는데 있는 것에서부터 와야 된다. 즉 상응하는 대상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면서 그게 어떠한 방향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진리의 대응론의 핵심 명제죠. 대상에서부터 그대로 와서 지키면은 그거는 내가 진리를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찍힌 인상은 참된 인상이다라는 건데 여기에 아르케실라우스가 아카데미카에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르케실라우스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렇게 인상이 나한테 생생하게 왔어. 그래서 나는 이게 대상에서 왔다라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혹시 그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서부터 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이 전혀 100% 없다라고 확신하겠냐 너는. 그러니까 제논이 이상하게 끄덕거립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하나 더 덧붙이자. 그래서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를 하나 덧붙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스토아 인식론의 스캔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거를 덧붙이면서 많은 문제점이 파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고 아카데미카에서 키케로가 전달하는 바는 마치 가상의 대화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대화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이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실제 대화였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이게 덧붙여진 거냐도 의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이건 어떤 논쟁 과정에서 나온 그 규정이 들어온 거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게 회의주의자들의 그런 공격들 때문에 어찌됐건 스토아에서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 파악 인상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그냥 단순하고 행복했던 참된 인상의 세계에서 파악 인상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논전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있지 않는 것으로서부터도 있는 것에서 있는 그대로 찍히고 새겨졌던 그것과 똑같은 게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라는 게 신아카데미가 주장했던 그 논박했던 것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C에 해당되는 규정이. 그러면은 반대로 스토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이 C라는 걸 덧붙일 필요가 그럼 있었느냐. 이 C가 학자들에 따라서는 A와 B에서 그대로 따라 나오는 어떤 거다. 규결이다. 특별히 덧붙이지 않더라도 그 대상에서부터 그대로 와서 찍혔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대상에서부터는 올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면 스토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전제들이 있거든요. 그 개별자의 비동일성이라고. 어떤 하나의 대상은 다른 하나의 대상과 존재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A라는 대상에서부터 있는 그대로 와서 찍힌 것과 B라는 대상에서부터 있는 그대로 와서 찍힌 것이 동일할 수가 없다. 이 대상 자체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토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원칙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구태여 쓰이라는 걸 구태여 덧붙일 필요가 없는,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도 덧붙입니다. 그래서 왜 덧붙였느냐, 이것에 추가적인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농된 쟁점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므로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파악 인상이라는 것을 두고 아카데미의 공격점과 그 다음에 스토아의 그 말하자면 변호해야 될 부분이 갈리게 되는 거죠. 이것에 근거를 두면서 신아카데미가 주장하는 가장 이게 핵심 논변, 중심 논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파악 불가능 아카탈렙시아라고 불리는 겁니다. 카탈렙시스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파악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논변 하나, 전제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다 하지는 않겠고요. 간단하게 이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인상은 참이고 다른 인상은 거짓이다. 이건 스토아가 인정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스토아는 거짓 인상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참 인상도 있고 거짓 인상도 있다. 근데 거짓 인상은 파악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스토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파악 인상을 규정할 때 A와 B에 해당되는 게 그거잖아요. 대상에서부터 있는 그대로 찍힌 건데 그렇지 않은 인상은 거짓 인상이고 그렇지 않게 파악된 우리한테 주어진 인상은 당연히 파악되지 않은 인상이겠죠. 파악될 수가 없겠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아르케실라우스가 하고 싶은 논변입니다. 모든 참된 인상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참된 인상에는 그것과 똑같은 주관이 똑같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인상이 다른 대상에서부터도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모든 경우에 열려 있다. 라는 게 아르케실라우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어떠한 상상, 그럴 수 있다라고 쳐보죠. 가능성 100% 부정할 수는 없잖아. 뭐 이 정도의 차원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 3번만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는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은 인상들 중에서 뭔가 파악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인상이 이게 똑같은 인상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런데 A에서부터 온 인상과 B 인상이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파악 인상이고 저기에서 온 건 파악 인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이 조건을 넣은 이유는 바로 대상이 아닌 거에서 온 인상이 파악 인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과 똑같은 것이 진짜 대상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파악 인상이 아니다라는 게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 받아들여진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인상도 파악의 규정에 맞는 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파악 불가능 논변의 핵심이다. 자,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3번이 핵심적인 것이 될 텐데 과연 이러한 인상이 가능하냐? 아르케실라우스가 이제 이거를 논변하는 게 가장 아르케실라우스나 신아카데미아가 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얘들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예들을 드는데 일단은 차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 유사한 인상이 있지 않냐. 달걀 두 개가 딱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앞에 달걀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누가 싹 달걀을 바꿔치기 했어. 그래서 다른 달걀을 딱 던지고 딱 보면 이거 바뀌었다라는 걸 내가 의식을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난 여전히 이게 아까 그 달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같은 인상을 내가 받고 있는데 다른 두 대상에서 똑같은 인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성의 사례들은 무수하게 그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스토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그렇게 유사한 거는 뭐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 우리도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래서 거짓 인상이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 거짓 인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각에서 온 인상들은 그거 자체를 명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 이거의 신뢰성을 대부분의 경우엔 받아들일 수 있다. 신아카데미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라는 건 어떻게 구분할 거냐.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바로 이 케이스가 그 대부분에 속하는지 대부분 밖에 속하는지는 어떻게 확정을 할 거냐. 결국은 인상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파악 인상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면 대상 세계로 넘어갈 수 없는 한
유월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건 근대에도 똑같은 이 인식론의 그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죠. 유월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단 그 코너로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비동일자의 동일성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개별자의 비동일성이라는 얘기도 여기 이 맥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형이상학적인 그냥 하나의 명제일 뿐이지 그건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처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제대로 제정신이 아닐 때, 가령 술 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광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럴 때 보이는 인상들 같은 경우에는 깨 있을 때 보이는 인상과 똑같은 생생함으로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건 전혀 실체가 없는, 대상에 상응하지 않는 인상이거나 아니면 대상에서부터 기인하긴 했으나 그 대상을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하면은 그거는 다른 대상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상 자체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른 대상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스토아는 뭐 그렇지 않다. 뭐 우리가 다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은 금방 알 수 있지 않냐. 신아카데미아는 누가 그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냐. 그 상태 안에서는 구분 못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유화론적인 어떤 논변들이 전개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핵심적인 스토아와 신아카데미아 사이의 논쟁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의중재 논변인데 요거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인상도 파악될 수 없다라는 게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은 현자라면은 만약에 이런 거짓된 인상에 한 번이라도 동의한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을 갖는 건데, 정의상 현자는 알만 갖고 있는 게 스토아의 현자의 정의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소크라테스에서부터 물려받은 그 정신입니다. 근데 파악 인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에 현자 동의를 했다. 어떤 인상이 왔을 때 그러면은 그는 의견을 갖는 셈이 된다. 그런데 현자는 알만 같이 의견을 갖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래서 현자는 결국은 어떤 것에도 동의 안 할 거다. 왜? 이게 항상 의심의 여지가 있는 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게 합리적인 태도다라는 거죠. 아카탈렙시아를 받아들이면은 동의중지 논변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 아카탈렙시아랑 동의중지가 신아카데미아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라면 주장이고, 신아카데미아는 이걸 주장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게 신아카데미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요 두 가지가 논변이 어떤 지위를 신아카데미아에서 가질 수 있는가는 신아카데미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이론의 정합성과 관련되는 문제일 수 있죠. 반대로. 이게 이제 공격의 무기로 사용되면 스토아의 정합성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게 본인들의 결론이다, 본인들이 내린 결론이다라고 한다면 이 결론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니네들 받아들이는 거냐, 아니면은 뭐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너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 당연히 도그마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모든 신아카데미아가 이거 부인하지 않거든요.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도그마로 받아들이는 것과 뭔 차이가 있느냐라는 게 반대로 스토아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핵심이고, 회의주의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됩니다. 아르케실라우스 까르네아데스를 지나면서, 카르네아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요. 행위불능 논변도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카르네아데스를 먼저 행위불능 논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행위불능 논변은 간단하게는 이런 겁니다. 어느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스토아가 신아카데미를 공격하는 다른 무기죠. 뭣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니네들은 아무 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동의를 해야지 뭔가 거기에 따라서 충동이 생겨서 움직일 거 아니냐. 근데 니네들은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뭐가 영혼에 찍히건 그냥 해볼래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니네들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며,
행위 불가능 논변은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움직임 자체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버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동물적인 거니까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겠지만 인간다운 무언가 행위는 전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국가의 법을 따른다든가 뭐 관습을 따른다든가 뭐 이런 모든 인간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모든 행위 자체는 그거는 진짜 내가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의도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인데 그런 행위는 전혀 하지 못할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의 버전들이 있을 수 있는 게 행위불능 논변입니다. 이 행위불능 논변에 대해서 꼭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카르네아데스는 우리도 동의를 해. 그러니까 현자도 때로는 동의할 수 있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버립니다. 순순히. 인정을 하니까 신아카데미아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니 사실은 이건 농담이고 난리가 났다라기보다는 이게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받아들이지? 우리 선생님은 항상 어떤 입장이든지 일단 받아들여 놓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냥 변증술적 논박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라인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아니 우리 선생님 보니까 사실은 변증법적으로 그냥 논박을 위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논변으로 그것을 이렇게 변호를 했어. 이거는 도대체 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변호를 한 그런 훌륭한 논변인데 이거는 진짜 자기가 그럴듯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논변들을 만들어냈다. 이거 정도는 스토아가 말하는 거 정도의 오류 없는 암이라고는 하지 당연히 못하겠죠. 회의주의자들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암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그냥 그럴듯한 뭔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그럴듯한 것 수준에서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사실은 매일의 행위하는데 이렇게 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하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그 정도면은 아마도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아예 회의주의자들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신 거 아니냐 우리 선생님께서 이 입장을 두고 두 라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이트 마커스 아까 언급했던 클레이트 마커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선생님은 회의주의 원리를 그대로 고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변증술적인 논박에 불과한 거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건 아니다. 한편에서 메트로도로스나 이제 필론 같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완화된 회의주의 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필론이 이런 점에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이 정도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 정도로 아주 좋은 의견 합리적인 의견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설득력 있는 이 정도로 이제 완화시키는 측면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뭐 필론 같은 경우는 뭐 이유도 있긴 있어요. 로마에 와가지고 이제 그리스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로마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 설득을 하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아주 레디컬한 회의주의를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냥 관습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 정도의 완화된 입장으로 바꿔야 될 어떤 필요성도 있었을 겁니다. 꼭 이론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어쨌건 그런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면서 여기에 이제 안티오코스가 반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이후에 그 아카데미아의 이제 역사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은 어떤 부분은 책에다 다루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책에는 아주 단편적으로 언급되거나 아예 안 다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하고 알고 있어야지 이 논의를 따라가시는데 좀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스토아파하고 신아카데미아파의 인신론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을 막 들어서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려고 하는 찰나에서 끝나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반에 아카데미아파의 이제 어떤 역사적인 흐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게 잘 정리해서 들었는데요.
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티오코스 구 아카데미아파의 입장에 서 있는 지금 안티오코스가 스토아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안티오코스가 갖고 있는 이 스토아에 대한 진짜 태도, 입장,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옹호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비판까지는 아니겠지만 진짜 입장이 뭔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제가 여기서 건너뛰었던 부분인데 그냥 잠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안티오코스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근데 철학적으로 뛰어났냐라고 하면은 철학적으로 독창적인 부분은 별로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독창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 아카데미아와 소요학파와 스토아학파는 기본 핵심 교리들을 공유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중에서도 구 아카데미아가 가장 본류고 나머지는 약간 수정된 완화된 그런 완화가 아니라 이제 변형된 형태가 조금 담겨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 학파의 코어는 동일하다라는 게 안티오코스의 입장인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혁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철학에서의 전통의 중요성, 하나의 철학적 전통이 형성이 되어 올 수 있고 그 철학적 전통의 본류가 되는 것은 소크라테스, 실제로는 이 이후에는 헬레니즘 시기 이후에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철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플라톤의 일단 교조화가 좀 일어나죠. 그게 이제 더 뒤로 가면은 이제 신플라톤주의까지 연결되는, 요걸 이제 뭐 중기 플라토니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미들 플레이토니즘이라고. 근데 그러한 것의 선구로서 안티오코스를 생각을 보통 평가를 해왔습니다만이, 왜냐면 시기적으로 1, 2세기에 그런 미들 플레이토니스트라고 불리는 일군의 사람들이 보통은 다 절충주의자들이고 아이디어들은 다 다르죠. 뭘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히랍의 철학 전통이 있고 그 철학 전통을 흐르고 있는 본류는 같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본류는 이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다른. 그래서 더 이상 차별성을 둔다라기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그동안 발견되었던 것들이 모이는, 종합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짜집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갖다 그냥 쓰는 거 정도를 이론적으로는 안 넘어설 수가 있어요. 완전히 정합적인 체계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를 스토아에서도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스토아는 구 아카데미랑 다른 점이 없으니까. 안티오코스가 윤리학에서는 소요학파의 입장을 따릅니다. 왜? 소요학파도 구 아카데미와는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논거입니다. 어떤 것들을 갖다 들어도 이 세 학파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성격이 다른 학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데서나 갖다 쓸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하나 쥐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날카로움 이런 게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러한 생각자, 역사들을 바라보는 관점, 전통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예, 그 정도로 마무리 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와 좋은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교양 강의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